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보름 만에 30조 원에 이르는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초대형 추경안의 핵심은 소비 촉진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만 13조 원 규모로 소득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인 4인 가족이라면 10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는 또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등 장기 소액 연체자 113만 명이 진 16조 원의 빚을 모두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해보라는 건데 먼저 이 중 모든 국민이 받게 될 소비 쿠폰부터 누가 언제 얼마나 받게 되는지 김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30조 5천억 원 추경안 가운데 20조 원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나머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10조 원이 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발표 전부터 보편인지 선별인지 논란이 됐던 지원 대상은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소득별로 혜택은 달라집니다. 1차 때 모든 국민에 15만 원을 주되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는 각각 30만 원과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2차 때는 상위 10%를 뺀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줍니다. 일반적인 4인 가족이라면 1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1인당 2만 원씩 더 지원합니다. 소비 쿠폰과 별개로 지역화폐라 불리는 지역사랑 상품권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은 현재 10%에서 지역별로 최대 15%까지 확대합니다. 또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10%를 환급해주고 숙박과 영화, 스포츠시설 소비에도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 선착순 개념이 기본적으로는 적용이 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소비 쿠폰 지급 기준 등을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거친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JTBC 김민입니다. 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 113만 명의 빚 16조 원을 탕감해주는 것도 이번 추경안의 핵심입니다.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인데 얼마나 빚을 탕감해주는 건지 계속해서 이상화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이번 추경엔 오랜 기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의 빚을 정부가 탕감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7년 이상 빚을 못 갚은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무가 대상입니다.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아래 채무조정기구를 만들어 대출 채권을 사들입니다. 상환 능력이 아예 없으면 빚 전체를 탕감해주고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최대 80%를 감면해줍니다. 7년 정도 연체해서 그 빚의 굴레에서 정말 추심의 압박, 그다음에 경제 활동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환 능력이 상실되신 분, 그분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좀 이렇게 빚을 없애주겠다 해서 경제 활동으로 복귀시키겠다. 예산은 정부와 은행이 4천억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도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줄지 않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재정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을 확대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 10만 명에 대해선 원금의 90%를 탕감해주고 20년간 갚도록 했습니다. 직전 정부에서 시행한 대출 만기 연장보다는 과감한 채무조정이 재기에 효율적이란 판단입니다. 지금도 안 되고 있고 카드 대금 압출 못해가지고 장사는 계속 예 계속 해야죠.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가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정부는 정책 자금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선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이자를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정아람 기자와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아무래도 온 국민에게 준다는 소비 쿠폰에 가장 관심이 많을 텐데 이 소비 쿠폰은 어떻게 지급되고 또 어디에서 쓸 수 있는 겁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소비 쿠폰 금액을 가르는 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입니다.
상위 10%는 최종적으로 15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소득별로 점차 높아져서 기초수급자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직접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카드사를 통해서 주거나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네. 네, 어디 숨겨두지 말고 곧장 쓰라는 건데요.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지역 화폐와 같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쓸 수 없고 유흥업소에서도 당연히 사용이 제한됩니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적절치 않은 사행업종 그리고 유흥업종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용 영토에서 여기 제외된다. 네,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르면 다음 달이면 이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건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살리려는 걸 텐데 효과는 어떨까요? 네,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추경에 나선 건 그만큼 우리 경제가 심각하다는 위기의식 때문인데요. 앞서 네.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낮췄습니다. 내란 사태와 미국 관세 등 대내외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일단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돈이 돌 거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은 연간으로 보면 한 0.2%포인트 성장 제고 효과가 발생할 걸로 보고요. 금년 내까지 성장 효과는 한 0.1%포인트. 다만 지금의 경기 침체가 산업 동력 상실과 인구 구조 문제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그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추경안을 보면 이번 정부는 전 정부와 달리 재정을 늘리는 쪽으로 돌아선 것 같은데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겁니까? 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필요한 재원 3분의 1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정 조이는 걸 최우선순위로 뒀던 전 정부와는 기조가 180도 달라진 셈인데요. 지금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심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1,300조 원을 바라보는 국가 채무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죠. 정아람 기자였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그 대상이었는데 야당이 이 후보자가 친북 성향이라며 국정원이 북한의 연락사무소가 될 거라고 하자 이 후보자는 동의할 수 없는 평가라고 맞섰고 여당에서도 사과하라고 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과거 사드 배치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를 주장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친북 성향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민주당에선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보호연락소장입니까? 이렇게 부르면 좋아하지 않잖아요.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도 오갔습니다. 발언 중이라고요. 왜 반말하고 그래? 발언 중이라고 했어요. 반말. 이 후보자는 친북이라는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자신을 한미동맹보다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로 분류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모시고 일을 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후보자는 전통적으로 남북관계가 어려울 때 돌파하는 임무가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선 12.3 내란 당시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의 행각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고 이 후보자는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인수위가 없어 이재명 정부 5년간 이어질 정책 기조를 잡는 역할은 국정기획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위가 각 부처를 향해 업무 보고 수준이 표현하기도 그렇다, 매우 실망했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준비가 부실하다며 공무원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동안 흐트러진 상태에서 흐트러진 상황을 가지고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새롭게 각오하고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 자문위 때보다도 공약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조승래 대변인은 업무 보고를 다시 받아야 하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5년을 기획하는 문서라고 보기에는 정말로
그 수준이 제가 뭐라고 표현을 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개별 부처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기능이 지난 정부 때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어떤 정파의 무슨 돌격대 역할을 해서 이게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감사원. 그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에 앞서 이한주 위원장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조법 2, 3조를 이번에 공약에 넣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용에 담아 있고.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됐습니다. 다만 국정기획위 측도 재추진 시기는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정기획위는 내일 법무부와 검찰, 경찰, 방통위 등의 업무 보고를 받고 다음 주부터 국정과제를 만드는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합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대통령실이 임시 홈페이지를 개통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홈페이지 데이터를 볼 수 없게 처리해 작업이 어려워서 정식 개통까지는 석 달 넘게 더 걸릴 예정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새롭게 문을 연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 수해 점검 대비 등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사진과 영상, 대통령실 공식 브리핑이 올라와 있습니다. 디지털을 통한 국민 소통을 복원하고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다만 정식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 홈페이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출범 직후부터 개편 작업에 착수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 데이터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열람할 수 없게 만들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됐고 김건희 여사의 사진 등도 모두 지워진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시 홈페이지는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유지보수 계약 범위 내에서 구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식 홈페이지 구축에는 3, 4개월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단 문연 홈페이지에 국정 브리핑을 볼 수 있는 기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 등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과거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했던 국민청원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앞서 발표한 스마트폰 배경화면 등 디지털 굿즈도 차례로 공개됩니다. 대통령실은 정식 홈페이지엔 디지털 기반 미래국가, 국민주권 실현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첫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주일 한국대사관이 연 행사에 이시바 총리가 깜짝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도쿄로 가보죠. 자, 정원석 특파원, 이시바 총리가 직접 참석해서 축사도 했다고요? 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 행사가 열린 이곳 도쿄 뉴 오타니 호텔을 찾았습니다. 오후 5시 개최식에 맞춰 참석한 건데요. 이시바 총리는 우리나라 대표단과 인사를 나눈 뒤 5분여간 한일 양국이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축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日韓協力の裾野をさらに広げながらこれまで紡いでまいりました交流のバトンをしっかりと次の世代へつないでいきたいと存じます。 오늘 행사에는 특히 이시바 총리뿐 아니라 기시다 전 총리와 스가 전 총리 등 중량감이 큰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 10여 명이 참석하는 등 1000명 가까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양국의 우호 관계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네, 근데 원래 참석이 예정돼 있던 건가요? 참석이 처음부터 확정됐던 건 아닙니다. 애초 이시바 총리가 어젯밤 늦게 귀국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난 16일 주한 일본 대사관이 한국에서 개최했던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것도 한 몫을 했는데요. 외교 관례상 이시바 총리도 오늘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일본 정치권에선 그럼에도 총리가 참석을 강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총리로부터 확답을 들은 외무성이 오늘 오전
총리가 참석을 확정했다고 밝히면서 우리 대사관이 의전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오늘 이렇게 직접 참석한 건 그만큼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역사 인식 등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인사로 꼽힙니다. 12.3 내란 사태로 미뤄지기는 했지만 지난해 총리가 되자마자 소신껏 한국부터 먼저 방문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또한 취임 뒤 중국보다 먼저 일본과 통화를 하는 등 존중의 제스처를 취했고 결국 G7에서 두 정상이 만나 셔틀 외교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시바 총리의 리셉션 참석은 이런 양국 우호 분위기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조은석 특검은 일주일 뒤 구속기간이 끝날 예정이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습적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어제 사건을 인계받고 곧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으로 임명된 지 불과 6일, 수사팀 파견도 받지 않고 사무실도 차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입니다. 우선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사태의 비선이었던 노상원 씨에게 경호처 비화폰을 몰래 건네준 혐의를 받습니다. 담당 부서도 모르는 사이에 계엄 전날 대통령과 직통으로 통화가 가능한 비화폰이 민간인 손에 들어간 겁니다. 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관련 문서와 노트북을 파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양모 씨에게 공관에 있던 서류들을 세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양 씨는 검찰에서 김 전 장관이 노트북과 휴대폰도 모두 파쇄하라고 해서 망치로 부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재판부의 보석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보석에는 주거와 만남 등에 대한 제한 조건이 따릅니다. 그래서 구속 만료인 오는 26일까지 버텨 조건 없이 석방되길 바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 특검은 구속 만료를 일주일 앞둔 오늘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며 기습적으로 추가 기소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내란 핵심 관계자가 구속 만기로 풀려나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내란 사건 재판부가 특검 요청을 받아들이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 특검은 오늘 내란 수사를 맡았던 경찰 31명과 검사 42명을 선정해 파견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특수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하자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조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소환 요청에 수사 자체가 부적법하고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서면 조사 등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 특검이 수사 시작과 함께 내란 1, 2인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일주일 뒤 구속기간이 끝나는 김용현 전 장관은 보석 결정을 거부하는 이례적인 모습까지 보였는데 특검의 기습적인 조치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특검법을 어겼다, 불법 기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와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특검이 특검법을 어겼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김 전 장관 측이 낸 입장문입니다. 특검법에 의하면 현재 특검의 수사 준비 기간이라 지금은 기소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특검의 추가 기소는 명백한 불법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내란 특검법입니다. 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특검법 어디에도 준비기간 20일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게 지난 12일, 그러니까 오늘로 8일째입니다.
이 특검법에 나와 있는 20일을 꼭 채워서 준비를 했더라면 아마 7월 초쯤 수사가 시작됐을 텐데요. 조 특검은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어제자로 수사를 개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에 최순실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에서는 이처럼 최대한 수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길게 쓰기 위해서 이 특검법이 허용하는 20일을 모두 사용하고 본격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내란 특검은 약 2주 정도를 앞당긴 만큼 수사 종료 시점도 예상보다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를 정식으로 개시하고 기소를 한 거니까 네. 준비 기간에 기소했다. 이건 잘못된 주장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 전 장관 측의 지적이 또 있죠? 네, 특검이 기소를 하면서 이 수사 내용까지 공표했으니까 특검법상 수사 내용 공표죄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일단 오늘 조은석 특검이 발표한 내용 쭉 읽어보시면 이게 전부입니다. 기소 사실에 대한 발표일 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또 일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다고 해도 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내란 특검은 다른 특검과 달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피의 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에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정도면 이 변호인단이 특검법부터 다시 읽어봐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법원 폭동 당시 소화기로 법원 문을 부수면서 폭력성을 그대로 보여줬던 녹색 점퍼 차림의 남성. 극렬 지지자들은 막무가내로 이 사람이 JTBC 기자라고 거짓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 남성이 오늘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실형을 받았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시위대를 막는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고 마이크를 들고 경찰에게 소리칩니다. 국가가 전복됐다고요? 이를 도와서 국가를 전복한 X들을 잡아 쳐놔야 될 거 아닙니까? 법원 당직실로 향하는 유리창을 깨부수고 법원 안으로 들어가 잠금 장치를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한 손엔 소화기, 한 손엔 긴 막대기를 들고 영장 판사실이 있는 7층을 배회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일명 녹색 점퍼남 전모 씨입니다. 전 씨는 범행 직후 체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부산까지 도주했지만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전 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낮지만 지금까지 1심 선고를 받은 폭동 가담자 11명 중 가장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동 당일 당직실에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최모 씨도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선고를 마치며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나이와 반성하는 모습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를 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 의혹, 오늘도 JTBC의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재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육성 파일을 분석하면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현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역시 김 여사는 몰랐다는 앞선 검찰 수사 결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김 여사가 계좌를 제3자에게 위탁해 시세 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권모 씨 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거래에 응한 것으로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재수사팀은 김 여사가 단순히 계좌를 맡긴 데 그치지 않고 주식 거래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최근 미래에셋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녹취 파일엔 증권사 직원이 여사에게
도이치 주식 현황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임 수사팀 판단과 달리 김 여사가 당시 주식 매매 과정을 보고받고 자세하게 알고 있던 걸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앞서 조사받은 도이치모터스 공범들도 김 여사가 주식 거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를 BP 패밀리로 지칭한 2차 주포 김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누가 그렇게 주식을 싸게 팔라고 했느냐고 흥분하며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여사의 계좌 관리인인 민모 씨가 주포 김 씨에게 권 회장과 김 여사가 크게 싸웠다며 김 여사가 증권사 지점장에게 전화해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말했다는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는 듯한 정황이 여럿 나왔지만 전임 수사팀은 여사가 계좌 관리를 이름했다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녹취 파일이 수사 흐름을 바꿀 결정적 계기가 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전임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육성 파일을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김 여사의 미래에셋 계좌 거래 방식을 놓고 수사 내용과 김 여사 진술이 엇갈렸는데도 당시 수사팀은 이걸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당시 주식 거래는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전화 주문으로 이뤄졌습니다. 전임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미래에셋 계좌는 시세 조종에 이용된 계좌 중 유일하게 HTS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자신은 HTS 방식으로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고 계좌를 위탁했다고 했다며 수사 내용과 상반된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이 같은 진술은 본인이 거래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던 1차 서면 답변 내용과도 충돌합니다. 이렇게 정황과 진술이 엇갈렸지만 전임 수사팀은 미래에셋 전화 녹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수사팀이 미래에셋 서버를 압수수색하자 김 여사의 육성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특히 그중엔 김 여사가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더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내용도 담긴 걸로 파악됩니다. 휴대용 공유기를 사용해 HTS로 접속하면 IP 주소는 매번 달라져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전임 수사팀은 이 휴대용 공유기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임 수사팀은 김 여사의 진술과 수사로 드러난 정황이 엇갈렸다고는 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4년 넘게 수사에도 나오지 않던 김건희 여사의 육성 파일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발견이 되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팀 박현주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도 저희가 왜 지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지 보여드렸어요. 네, 재수사팀이 확보한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취 파일은 과거 수사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네. 검찰은 지난해 10월 브리핑에서 미래에셋 계좌와 관련한 수사 내용과 김건희 여사 진술이 엇갈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사 결과 주가 조작에 이용된 김 여사 계좌 중 미래에셋 계좌만 HTS 방식으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김 여사는 HTS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HTS라고 하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이 수사 내용과 김 여사 진술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이럴 경우엔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증권사 직원과 토가 내역 등 추가 단서를 확보해야 하는데 검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지난해 집중 보도해 드리면서 이 김 여사 관련한 진술과 정황들이 많다, 좀 더 따져봐야 한다, 좀 반복해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로부터 수익 30에서 40%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1차 주포 이모 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네. 수익 약정은 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과 공모했거나 이런 사실을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가 수익 약정이 없었다면서 이 재판 진술을 바꿨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2010년 3월 1차 주포 이모 씨가 차명으로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 원이 김 여사의 손실액과 같은 액수여서 원금을 보전한 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전임 수사팀은 원금 보전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는 또 김 여사가 주식을 왜 싸게 팔았냐고 항의했다는 취지의 2차 주포 김모 씨의 진술과 김 여사가 수익 배분의 대상으로 지목된 블랙펄의 이종호 전 대표와
BP 패밀리로 묶여 있다는 진술을 취재해 보도했지만 전임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재수사가 시작이 됐고 재수사는 지금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 재수사팀은 김 여사의 육성 파일을 확보해서 2차 주가 조작이 불거지던 시기 김 여사가 수익 40%를 배분해 주기로 했다고 직접 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20억 원을 두 달가량 맡기는 대가로 보고 있는 건데 사실상 수익을 약정했다고 본 겁니다. 재수사팀은 또 김 여사 육성을 듣고 이 조건이면 원금 보장과 담보도 제공받았을 수 있다는 2차 주포 김 씨의 최근 진술을 통해 원금까지 보전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육성엔 도이치 주식 현황을 매번 보고받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에게 일임했다는 전임 수사팀의 결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네. 이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재수사팀은 시세 조정을 몰랐다고 판단한 전임 수사팀과 달리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 이것 역시 특검을 통해서 좀 밝혀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 전 수사팀도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백정과 사안을 파악한 다음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사건이 접수된 지 4년 6개월이 지나서야 나왔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수사팀은 휴대폰을 반납하고 김 여사를 방문 조사해 특혜 논란도 일었습니다. 재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50여일 만에 김 여사의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부실 수사 논란이 증폭된 만큼 특검이 출범하면 이 부분까지 모두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또 있죠. 최재형 목사가 건넨 디올백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밝혀 논란이었는데 문제의 디올백은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에게 고가의 유명 브랜드 가방을 받은 데 대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재미교포로 외국인인 최 목사가 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인정되면은 그냥 그대로 대통령 기록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규정한 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개인이 전달한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기록물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대통령 파면 후 기록물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기록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면 직무 관련성이나 청탁 여부에 따라 뇌물죄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방을 준 최 목사도 앞서 청탁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청탁의 의미도 있다라고 마지막 최후 진실 부분에서는 제가 진술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JTBC 류정화입니다. 추억의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이 백사장 복원을 마치고 이번 여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변 한가운데로 흘러나오는 이 폐수로 주민들은 여전히 이곳을 시궁창 해수욕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구석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파도에 모래가 쓸리며 500m 길이 백사장이 사라졌던 부산 다대포 동측 해안. 국비 330억 원을 들여 25톤 트럭 3,000대 이상 모래를 투입한 복원 공사가 12년간 이어졌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은 다음 달 1일 동측까지 이어진 완전체로 30년 만에 개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은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된 모습입니다. 백사장 한복판에 시큼한 냄새가 나는 우수관 터널이 노출돼 있습니다. 우수관으론 횟집과 수산물 작업장에서 나오는 폐수와 부산물이 쏟아집니다. 직접 들어와서 보니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요. 시궁창처럼 변한 물속을 이렇게 조금만 걸어도 새까맣게 오염된 흙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해변엔 구정물이 일고 바닥에 탁한 오물이 묻어납니다. 애들하고 여기 물속에서 논다고 생각을 하면 그 물속에 들어가긴 싫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 거면 내년에 개정해도 되지 않을까. 행정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해수부는 해안이 아닌 우수관 정비는 지자체 소관이란 입장입니다. 저희 쪽 소관상이 아닙니다. 이걸 왜 우리가 예산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관할구청은 협조 요청을 무시한 해수부 탓으로 돌립니다. 사업 중에도 계속 이전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었고 좀 그런 조치를 좀 해달라고 계속 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우수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해수욕장은 우수관에서 떨어진 150m 구간만 연다지만 피서객이 다시 찾을지는 미지수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업주들과의 대화 끝에 10,000원 이하 주문에 붙는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요즘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메뉴가 많지 않은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부 영세업체들의 숨통은 조금이나마 트일 걸로 보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입점업주 단체들이 오늘 사회적 대화 중간 합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10,000원 이하 주문은 중개 수수료를 없애고 15,000원 이하 주문의 배달료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0,000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면 최대 7.8% 수수료에다 배달료 3,400원까지 매출의 절반을 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마음이야 어렵지. 생각을 못해. 배달까지 하고 거기서 수수료를 5,000원 이상을 떼는데 어떻게 해서 그래. 되지가 않지. 소액 주문 수수료가 사라지면 최근 주문이 늘고 있는 카페나 1인 메뉴 판매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라도 지원을 해주면 저희는 나쁘지 않죠. 그죠, 좀 낫죠. 기본 단가가 저렴한 매장에서는 배달비가 한 번에 3,000원씩 이렇게 나가니까. 소비자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금은 최소 2인분 이상부터 주문하는 메뉴들이 많다 보니까 1인분을 굳이 찾아야 되거든요. 1인분 메뉴가 많아져서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만 외식 물가 상승으로 10,000원으로 주문할 수 있는 메뉴가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문마다 일괄 적용하는 배달비 지원폭과 15,000원 이상 주문에 대한 수수료 조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합의문 내용을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모든 자영업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일부 소액 주문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2만 원 이상 주문이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 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양측의 사회적 대화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전공의 단체의 박단 비대위원장과 지도부를 윤석열 정부에 빗댔습니다. 그들이 윤 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하며 탄핵 움직임을 보이는 건데 일부는 9월에 복귀할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며 또 요구를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작성한 성명서입니다. 전공의 협의회의 의사소통 구조는 우리가 비난했던 윤석열 정부와 다를 게 없다며 박단 비대위원장과 지도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평전공의는 아예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평전공의가 낸 의견은 아무리 기다려도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말까지 총회 등을 열 걸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목소리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박 비대위원장의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통행보를 보인다고 하면 탄핵을 포함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비대위 체제를 탄핵해서 해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 사직 전공의 200여 명은 9월에 병원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며 서울시 의사회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들도 박 비대위원장 등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2주가 넘었는데 전혀 아무런 공지도 없고 소통이 없거든요. 박단 전공의 대표는 지금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난 5월 정부가 수련 특례로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실시했는데 박 위원장이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라고 해 복귀를 미뤘다고도 했습니다. 내년까지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많은 전공의들은 거기까지는 좀 예상을 못한 분들도 많고
그러면서 지난해 2월에 사직한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정원을 보장하고 전문의 시험을 추가로 볼 수 있게 해준다면 더 많은 전공의가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서울은 오늘 낮 기온이 34도를 넘으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밤부터는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일부 지역엔 시간당 50mm의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온에 습한 공기까지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곳곳을 덮쳤습니다. 수영복 차림의 아이들은 분수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어른들은 양말을 벗고 청계천 물에 발을 담급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4.2도로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고랭지 대관령도 한낮 기온이 32도에 육박해 50년 이래 가장 더웠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한풀 꺾여 서울 한낮 기온이 25도로 떨어집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맛비 탓입니다. 중국 북동부에서 이어진 비구름에 오늘 밤 인천 등 수도권 서쪽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향하면서 토요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수도권 북부와 강원 북부, 충남 남부와 전북 북부엔 최고 150mm, 서울과 충북, 전남 북부엔 120mm 넘게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비가 고루 내리지 않고 오락가락 내리면서 단시간에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이 고비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시간당 30에서 5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남북으로는 좁고 동서로는 긴 띠 형태를 띱니다. 이렇게 되면 한 곳에 비가 집중돼 곳곳이 갑자기 물에 잠길 우려가 있습니다. 또 기존의 비구름에 내일 장마전선이 더해져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조금 밤사이에 정체가 되거나 중규모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할 경우에는 시간당 강수량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만큼 경기 북부와 강원의 군부대나 야영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이렇게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 지하 주차장과 같은 땅밑 시설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물막이판만 있어도 피해가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지만 비용 문제로 여전히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물막이판이 왜 필요한지 정영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무섭게 쏟아져 내립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빗물에 금세 차량이 떠 빙글빙글 돕니다. 전등이 꺼지고 사이렌이 울리더니 물에 완전히 잠깁니다. 일부 카메라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지난해 충남 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남성이 승강기에 갇혀 숨졌습니다. 3년 전 태풍 흰남노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잠겨 7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 지하 주차장은 거대한 빗물바지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입구에 물막이판만 설치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 폭 7m 물막이판을 설치했습니다. 앞에 임시 수조를 설치하고 2톤가량의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앞 하천이 넘쳤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수조에 담긴 물의 높이는 50cm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지하 주차장 안쪽까지 물이 조금씩 새고는 있지만 배수 펌프로 퍼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는 물막이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수동도 1,000만 원이 넘고 자동은 억대 비용이 들어 설치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막이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의무 대상이 매우 적습니다. 침수 건물로 인식되어서 건물주는 건물의 가격이 하락할 걸 우려해서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또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늦기 때문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설치한다 등과 같은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후 통첩까지 거론하면서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건데 이 소식은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상공에 미사일이 투하됩니다. 이스라엘이 앞서 이란의 플루토늄 핵시설을 공격하자 이란이 곧바로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일주일째 교전을 벌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후 통첩을 거론하며 이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They know what's happening. Maybe you could call it the ultimate ultimatum, right? 다만 이란을 직접 공격할지 여부에 대해선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You don't know that I'm going to even do it. You don't know. I may do it. I may not do it. I mean, nobody knows what I'm going to do.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했지만 최종 명령은 보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신의 협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란 공격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는 외교적인 해법을 닫지 않았습니다. Have you closed the door on meeting with them? No. Okay, so it's still open to them coming here in your Yeah, I mean, they asked if they could come. We'll see if that happens. 이란 공격을 개시하면 전면전으로 확대될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일단 협상 압박을 병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I have ideas as to what to do, but I haven't made a final. I like to make the final decision 1 second before it's due, because things change. 이란 역시 항복하지 않겠다면서도 물밑에선 회담 제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협상이 최종 무산될 경우 이르면 이번 주말에라도 이란 공격을 개시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과도한 검열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한 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 유학 비자 발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제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도 심사 대상입니다. 미국의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걸로 확인되면 입국을 막겠다는 겁니다. And whether they be student or if you're a tourist who needs a visa or whoever you are, we're going to be looking at you. SNS 계정을 전체 공개 설정으로 바꾸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비자 발급이 주권 국가의 권한이긴 하지만 과도한 검열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I'm not really sure why he's doing that. Like you're taking away the freedom of speech. I'm quite surprised that they are publicly saying that they're gonna screening. I just feel this makes a more sense of unsecur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also a screening from up and down. And I don't think that's fair. 검열은 친팔레스타인과 반이스라엘 성향의 게시물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비자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트럼프 성향의 게시물도 비자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실상 공개적 입막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와 날을 세우고 있는 진보 성향 대학들에 대한 압박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기준은 모호하고 정책은 계속 바뀌면서 비자 심사를 둘러싼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 어떻게 중국을 오가면서 학위를 땄냐며 문제를 삼았는데 김 후보자는 당시 중국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며 논란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제 한 방송에서 2008년부터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학위를 땄다는 논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월주급에 아침 회의를 하고 7시 회의를 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진짜?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2번씩 왔다 갔다. 국민의힘은 법무부를 찾아가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최고위뿐 아니라 선거 유세 지원, 언론 인터뷰까지 다수 소화했던 겁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중국을 오간 것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면 소명이 될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그러자 중국 출입국 및 비행편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일주일에 최고위원 회의를 꼭 가야 되지는 않는다는 하루를 빼면서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수업을 하고 가서 수업을 다 하고 또 오는 뭐 이런. 원자료를 인사청문 특위에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 이모 씨가 2023년 지역구인 영등포에 차린 베이커리 카페에 창업 자금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카페 권리금과 유명 제빵 연수 과정 등
창업 자금으로 6에서 7천만 원 이상 들어갔을 걸로 추정되는데 김 후보자 부부의 재산은 2022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1년 동안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추징금 납부 등에 들어간 수억 원대 자금 출처 의혹에 대해선 결혼과 장인상, 2차례의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며 통상적인 수준의 수입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가 오늘까지도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에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오는 24일과 25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파행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이공계 인재들에 대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책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을 유치할 방안을 파악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이 직접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공계 전주기 인재에 대해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 수석은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 출신으로 지난 15일 임명됐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레부터 시행되는데 대표적으로 의무 종사제 폐지가 담겼습니다. 이공계 장학금을 받고 일정 기간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면 첫 2년간 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가 환수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공계 기피를 막을 필요가 있고 장학금 환수율이 낮아 실효성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 밖에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군 복무와 경력을 연계하는 제도 등도 마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R&D 예산 확대 등 이공계 분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가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가 R&D 예산이죠. R&D 예산을 복구하는 건 기본이고 좀 더 늘려야 되고 그걸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선 R&D 예산이 5조 원 넘게 삭감되면서 이공계에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R&D 예산 보강하십시오. 잘생기지 말고 뒤늦게 지난해 R&D 예산을 복원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선 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해외 인재 영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방법을 찾아가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미남이시네요. 자,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마무리가 됐는데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왜곡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외교적인 결례를 범했다 이런 주장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난 16일이었죠.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그 가벼운 이른바 스몰 토크를 하는데 일단 그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목소리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젊고 미남이십니다. You're very kind. 자, 그러자 이제 일부 매체에서는 서구권에서는 사실상 거의 금기시되는 상대방 외모 평가, 이른바 얼평을 하면서 외교적인 결례를 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자, 이런 주장들을 일부 극우 유튜브들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외교 결례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 그 호주 언론 보도에 특정 단어들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보도를 좀 보시면요, 징, 치키, 험불 상당히 좀 생소한 영어 단어들이죠. 근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보통 누군가를 날카롭게 공격하거나 비판한다, 약간 예의는 없지만 재밌다, 네. 굴욕적인 일격을 가했다, 이런 식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주 언론이 이런 단어를 기사에 쓰면서 이 대통령이 호주 총리의 외모를 언급한 것은 칭찬이 아니라 외교적인 결례를 범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당사자인 호주 총리는 웃으면서 봤던데 외교 결례다, 무례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전문가죠. 동시 통역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특정 단어를 곧이곧대로 해석해서 전체 맥락을 간과하는 것은 1차원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단어 하나하나에 매몰되기보다는 좀 텍스트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약간 좀 예상치 못했는데 굉장히 장난스러운 그런 멘트를 던졌다. 저는 사실 그렇게 느껴지기는 해요. 좀 1차원적인 번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 문제 제기가 잘못됐다라는 지적인 것이죠. 네. 자, 무엇보다도 그래서 저희 팩트체크팀이 기사를 쓴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 메일을 보냈는데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자, 나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무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농담으로 한 것이었고 호주 총리도 농담으로 생각했다고 본다. 제 기사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길 바란다라고 답을 보내왔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가 직접 아니라며 왜곡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더 한번 확실하게 좀 보시면요. 그 기사의 좀 마지막 문장이 있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호주 총리는 나중에 그 회담 말미에 친절한 말씀 감사하다며 선거에서 이기면 몇 년은 젊어지는 것 같다라고 농담으로 대답했다고 기사에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담을 농담으로 받은 거죠. 네. 참고로 이 호주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 5월 달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외교 결례, 무례하다 이런 주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오히려 외국에서는 이 대통령이 결례를 범한 게 아니라 이 대통령한테 결례를 범했다고 하면서 자기네 나라의 정상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네. 자, 대표적으로 그 영국의 메일, 데일리 메일이죠. 자, 영국의 스타머 총리가 G7 회담에서 당혹스러운 실수, 결례를 범했다. 무엇이냐? 이 대통령 대신에 통역사와 악수라는 그 해프닝을 벌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조기 대선으로 직원도 부족하고 또 너무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첫 순방을 하다 보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이 코피가 날 정도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짧은 준비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서 상당히 고생했다 이런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주치의도 아닌데 자,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주치의는 주로 내과 의사들이 맡아왔었죠. 그런데 가정의학과 출신이 처음이라서 자, 대통령실에서는 가정의학과가 일반적으로 두루두루 넓게 보는 분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순방에도 동행했다면서요? 아무래도 해외에서는 또 건강 이슈가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 또 사례가 다시 소환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직전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공식 주치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방에 동행했던 한 성형외과 의사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졌던 박동만 성형외과 원장인데요. 스스로 자신이 대통령 자문이라고 공개를 했고 또 지난해 중앙아시아 순방에 갔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사진으로 공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성형외과 개원할 때 축하환도 보냈다고 하고 네. 그러다 보니 이 박동만 원장은 순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담당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들이 당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숙취 해소제 대부분이 실제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유명 제품 중 일부는 이 효과를 알 수가 없어서 술이 깬다 등의 표현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음주 전후에 마시는 숙취 해소제. 술이 확 깬다, 가볍게 깬다라고 해 시민들은 자주 마신다고 합니다. 플라시보 같은데 그냥 그걸 먹는다고 해서 술이 좀 덜 취한다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술을 먹고 나면 원래 두통이 좀 심한 편인데 두통이 조금은 줄어드는 느낌이어서 먹곤 합니다. 실제로는 효과가 있을까? 식약처가 최근 숙취 해소제 업체들에게 인체에 적용한 시험 결과를 받아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올해부터 관련 표현을 쓰거나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증을 강화한 데 따른 겁니다. 그 결과 46곳의 제품 89개 중 약 90%인 80개가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가 개선됐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9개 제품의 경우 숙취 해소 효과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중 하나가 올해 숙취 해소 음료 부분에서 소비자 만족도 1위를 한 여명 808입니다. 이 제품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해 숙취 해소제란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이미 제품에 있던 관련 표현을 다 지워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숙취 해소용 조성물이란 문구는 그대로도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광고가 아니라 오래전에 받은 특허 명칭과 번호라며 효과가 입증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나머지 제품들이 10월 말까지 효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숙취 해소 관련 표시나 광고를 아예 금지할 방침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무더웠던 날씨를 뒤로하고 이제는 장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경기와 강원 북부, 충남과 전북에는 150mm가 넘는 물벼락이 예보됐고요. 그 밖에 중부와 전남에도 12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동안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좁은 구역에 짧고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는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아침에는 남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과 대구가 2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로 오늘보다 9도가량 낮겠습니다. 수도권은 토요일 오전에 비가 그치겠고 남해안과 제주는 다음 주에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한 홍진기 창조인상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10대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헝가리 바르톡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신인 작곡가 19살 이하늘이 씨가 문화예술 부문 주인공이 됐습니다. 20년 가까이 못 풀었던 칸칼라이 추측을 해결한 수학자 박진영 미국 뉴욕대 교수는 과학기술 부문상을, 만종 넘는 토종 씨앗을 발굴해온 변현단 사단법인 토종씨 드림 대표는 사회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